은혜로운 찬양과 기도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렇게 수협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아까 권사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달여 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큰 아픔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50여 명에 이르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희생이 되어서 그 안타까움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특히 아직 채 피지도 못한 나이에 아들, 딸을 잃은 부모 마음의 슬픔과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치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그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들을 한 정치인과 방송인 그리고 대학 교수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방송국의 보도국장이 세월호 희생자 수를 언급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를 함께 비교하면서 세월호 희생자 숫자는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방송국으로 찾아가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자 결국 대통령까지 면담을 하겠다고 청와대 앞까지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난을 받은 당사자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결국은 보도국장 자리를 사퇴하고 방송국 사장까지 유족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그 유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함께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주십시오. 우리 대통령한테 해코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읽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이 못난 부모의 마음을 읽어달라는 겁니다. 정말. 세월호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이 오늘 오전 4시부터 7시 현재까지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에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몇 번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1시간입니다. 1시간을 기다리려는데 1시간이면 당장 애를 꺼내서 좀 살릴 거 그때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구조대원들이.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8일 밤 10시 30분경 여의도 KBS를 방...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 앞에 말씀한 그 유가족의 말씀을 다시 제가 옮겨보면, 살려주십시오. 우리 대통령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 못난 부모의 마음을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가슴 절절한 말입니까? 우리 마음을 읽어달라. 이 못난 부모의 마음을 읽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으신 잠언 20장 5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 마음의 샘물을 길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풍경을 보기가 힘듭니다만은 옛날에는 마을에 깊은 샘을 파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내곤 했습니다. 깊은 샘일수록 물을 길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레박과 줄, 그리고 도르래 이렇게 도르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르래가 있으면 더더욱 잘 길어낼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의 생각을 어떻게 길어낼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셔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바로 귀를 통해서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 솜씨를 익혀 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라고 하여 배우는 마음으로, 즉 제자처럼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그 NIV 번역이나 또는 다른 번역에 보면은 배우고 있는 사람처럼 또는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얼마 전에 평생을 의사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윤은영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아가 태중에 있을 때 6개월이면 다 들을 수 있도록 청각 기능이 발달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먼저 발달이 되는 기능이 듣는 기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기능은 또 사람의 몸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작동하는 기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다른 기능이 정지하는 임종의 순간에도 이 듣는 기능은 마지막까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여호와께서 듣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을 구분할 때 흔히 영어의 listen,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는다. 그리고 이제 hear, 단순하게 이제 들리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한자에서도 그 청과 문이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자의 청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담긴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청자. 네. 보시면 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귀변. 그리고 임금왕. 그리고 열십자, 눈목자가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그다음에 한일, 그다음에 마음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귀를 임금처럼 생각하고 10개의 눈으로 하나의 마음을 본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정신을 차리고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주다 또는 용납하다, 말을 잘 듣다, 따르고 순종하다라는 뜻도 이 글자에는 들어있습니다. 즉 돌봄, 영어로 말하면 케어링이 들어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다른 문자 있습니다. 이 문은 문지방에 귀를 대고 밖을 듣는 모습입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음을 드러내는 들음은 문보다는 청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듣는 것이 마음을 드러내는 들음일까요? 한자로는 이청득심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 그 마음으로 듣는 청으로서 마음을 얻는다. 이청득심.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즉 마음에 닿아서 길어낸다는 지혜가 담긴 것으로 이것이 곧 경청입니다. 다음 화면에 경청이 있죠. 경청.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달리 상대방을 존경하는 들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경청이라고 존경할 경자를 써서 경청이라고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청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며 유대감과 우정, 존중의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을 잘하는 방법으로서 그 존 세비지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은 심층 경청 기술, 영어로는 Listening and Caring Skills라는 책에서 7가지 기본적인 경청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술, 스킬이라고 한 이유는 누구나 배우고 익히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서 말씀에 그 학자의 귀, 배우는 사람의 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 동안 가정상담학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7가지 기본 경청 기술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가지를 썼습니다만은 보시는 대로 이 대부분은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부연 설명 기술, 그다음에 생산적인 질문을 하는 기술, 상대방의 인식을 점검하는 기술,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기술, 상대방의 비판에 다시 질문하는 기술, 상대방의 행동을 묘사하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연 설명 기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부연 설명 기술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영어로 보면 이제 paraphrase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paraphrase는 그 옆에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우리 자주 얘기하는 그 패러블이란 말은 옆에다 던져놓는 거, 예, 그것을 이제 비유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패럴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란히.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똑같은 거, 비슷한 것을 넣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즈는 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곁에서. 즉 상대방이 말한 것을 들은 다음에 우리 자신의 말로 말한 그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다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풀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로 표현한 것을 다루고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감정인 요소까지 추측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제대로 듣고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참 쉬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이 말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도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 다시 풀어서 쓰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들은 말이 말하는 사람이 보낸 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이죠. 2번째는 의미를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생각하는 의미가 말하는 사람의 의미와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어 쓰는 것을 잘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 주일날 이 로비에서 보시면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오면 그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이렇게 풀어서 그런 의미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좋아하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야단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 어린 아이가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받아서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은 아이가 좋아하잖아요. 아주 우리가 가장 어린 꼬마들도 무슨 옹알이를 했을 때도 그걸 받아서 풀어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 풀어서 말을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대방한테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청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생산적인 질문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productive ques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생산적인 질문을 하는 그 세 가지 질문은 세 가지 방법에 기초를 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 정보입니다. 자유 정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free information인데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것입니다. 캐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죠. 이렇게 모르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상담학 시간에 나눴던 예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자매가 자기 여동생이 대학 다니는 여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 자매가 이제 그 사귀는 남자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담하기 위해서 이 언니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이제 그 상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발견했다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어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젠다라는 원래 본디 뜻은 things to do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진정한 들음입니다. 그 언니는 그 여동생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문제를 내 일처럼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알지만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런 모든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사람의 정보를 알지만은 다시 되물음으로써 해서 그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죠. 야고보서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고아나 과부가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다 할 때 그냥 기도만 하면은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 속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삭제 정보라는 것입니다. deleted information인데요. 말하는 사람이 그 생각을 완전하게 못하거나 불완전한 사고나 또는 그 빠뜨린 정보를 그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함께 서로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캐내기 위해서 생산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그 언어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틀림. 영어로 여기에 이제 verbal distor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꼬아서 이렇게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왜곡은 사실과는 다른 말을 더하거나 제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일상에서 예를 들면은 절대로 항상 계속해서 영원히 늘 그 누구도 아무도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과장되게 일반화시켜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항상 치우지 않는다든지 또 항상 당신은 그런다든지 이렇게 언제나 그런다든지 이런 말들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든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그런 말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생산적인 질문을 통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왜곡된 표현에 대응할 때는 꼭 왜곡된 말에만 주목하여 사실만을 걸러내야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항상 그러는 거는 당신 부모님을 닮은 것 같다든가 또는 당신이 어째서 그랬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굉장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만 상기시키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그때 당신 결혼 기념일 날 내가 설거지 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곡하는 거는 왜 이런 왜곡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생각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말의 왜곡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생산적인 질문을 잘못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 부적절하게 화제를 바꾸는 질문은 삼가해야 됩니다. 어떤 말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주제하고 벗어나서 불쑥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을 당신 말에 관심이 없다든지 또는 무시한다든가 이런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화제를 바꿀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을 삼가야 됩니다. 가령 같은 교인이라 하더라도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헌금이라든가 또는 연소득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은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 연소득이 얼마인 것 같은데 헌금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렇잖아요. 헌금을 그렇게 조금 했는데 당신 연소득이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질문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질문의 형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질문으로 유장해서 상대방을 질책하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당신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그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상대방을 질책하고 또는 부담을 주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질문을 할 때는 가능한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질문을 위해서는 시차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시차 영어로 이제 타임랩스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에서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상대방이 바로 말하는 그 순간과 듣는 이가 듣는 시간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한 3.5배 정도 더 빨리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지만 제 말씀보다도 여기 앉아서 듣는 분은 한 3배, 4배 정도 멀리 듣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서 그 남은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산적인 질문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무너뜨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는 시간을 이제 그런 시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듣는 사람이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질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질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구상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설정한 주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잘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려 깊은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생산적이고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상담하는 그런 사역,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교육자를 비롯해서 목자들 또는 일상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선배로서 또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런 그 원칙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로서 익히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당신을 배려하고 있으며 당신이 나눈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과 밀접한 질문에 집중하면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갈등과 즐거움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풀어서 쓰는 패러프레이스하고 그 다음에 생산적인 질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인식을 점검하는 기술, 이제 영어로는 perception check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잘 알아냄으로써 상대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며 돌보기 위한 기술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사람은 감정이 담아있는 정보를 듣는 이에게 단순하게 보낼 뿐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행동에서 그 단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소리를 잘 집중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중, 고 또는 저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특별히 부부간에도 그런 목소리로 상대방의 감정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에 담겨진 감정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런 메시지 속에 있는 감정과 그 다음에 행동, 바디랭귀지를 포함해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 어떤 머릿속에 가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아요? 라든가 이렇게 당신 지금 모습을 보니까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감정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감정을 우리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에는 충동적으로 행동을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행동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감정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은 영어로 이제 1인칭 단수를 즉 I, 나라는 표현을 꼭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낀다 항상.
그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우리 한국말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I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간접적인 감정 표현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의 톤과 그다음에 이제 바디 랭귀지, 그 신체 언어를 사용해서 감정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꼬집어서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표현은 나를 비꼬는 표현인데 말은 좋은 말을 한다. 이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간접적인 감정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기술. 이거는 아주 중요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이제 포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타인의 비판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경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존 세비 목사님은 어떤 형태의 비판일지라도 그저 상대방의 말을 모두 부인하기에 급급하지 말라라고 충고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비판을 반박해서 또 다른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단지 상대방이 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받아쳐서 역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뉴얼 스미스라는 분이 이 포깅이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너무 좌지우지 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비판을 받을 때 안개 봉우리처럼 행동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 봉우리는 여러 면에서 참 희한하다. 그것은 아주 끈기가 있다. 우리는 안개 봉우리를 통해서는 사물을 분명히 볼 수 없다. 그 속으로 들어가려는 우리에게 저항하지 않는다.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와 싸우지도 않는다. 거기에는 딱딱한 돌출된 부분도 없다. 우리는 안개 봉우리에다 무언가를 던질 수 있지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할 수 없이 우리는 너무도 완고해서 어찌하도록 조종할 수 없는 안개를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놔둘 수밖에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남에게 비판을 받을 때에도 당신은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또는 상대에게 던져지는 비판적인 말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반발을 강하게 하지 않고서도 담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을 때 그 이런 안개와 같은 그런 때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포깅, 즉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이런 기술은 가장 유용하고 배우기 쉬운 경청 기술입니다. 그 포깅을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에게 분명히 사실인 진술에 대해서만 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이 말하는 것 중에 어떤 말은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맞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거죠. 또는 어느 정도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진술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에게 사실일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약간이라도 가지고 있는 한은 상대방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다. 이게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맞아요. 아마 당신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당신이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씀이 옳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해주면 그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의 그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뭉그러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 암개라는 봉우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암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블락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이 빠지는 거죠,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당신이 말하는 거는 전부 틀렸어. 당신은 항상 틀려. 아까 말한 대로 언제나 틀려.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대받는다면 이거는 비판하는 사람이 노리는 바죠. 비판하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깅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기 쉽고 또 효과가 굉장히 좋은, 그렇게 말할 때 서로 대화가 되고 이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상대방의 비판에 다시 질문하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네가티브 인쿼리라는 말을 썼는데 이 기술의 목적은 비판하고 있는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 나를 돕는 교사나 협력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비판적인 사람을 대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비판적인 사람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비판에 다시 질문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연 설명이나 또는 생산적인 질문 기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인식을 점검하는 기술,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기술, 이런 거를 전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종합적으로 넣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할 때 그 잘못된 점이 비록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좋게 받아들여서 제가 당신의 그런 지적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나를 비판했을 때 상대방은 나에게 좋은 반면 교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협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음에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행동 묘사기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 행동을 예민하게 살피기 위해 필요한 경청 기술입니다. 즉 행동 묘사는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나 감정을 판단이나 비난하지 않고 그의 행동들, 예를 들면은 신체 움직임, 바디랭귀지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목소리의 어조라든지 또는 실제적인 단어 사용 등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묘사할 때 주의할 것은 나의 판단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상대방의 행동을 묘사할 때 당신이 이렇게 말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당신이 그렇게 의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거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행동 묘사가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감정이 서로 뒤틀려서 큰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행동을 묘사할 때는 아주 그냥 그 카메라처럼 이렇게 보고 그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 어떤 갈등 구조가 있을 때는 특별히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존 세비 박사가 말한 7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경청 기술을 이제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연 설명 기술,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듣고 그걸 해소해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생산적인 질문 기술, 그거는 상대방의 어떤 정보라든가 또는 왜곡된 빠진 정보, 왜곡된 정보들을 올바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질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아젠다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인식 점검 기술은 이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perception을 이렇게 알아내는 기술,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 표현은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건데 항상 직접적인 것은 I를 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는 기술,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옳은 면이 있으면 그렇게 옳을 수도 있어, 당신 말에, 이렇게 수긍하는 거잖아요. 맞장구를 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에 대응하는 기술, 이것은 비판자를 나의 협력자나 교사로 이렇게 바꾸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을 묘사하는 기술, 이것은 상대방의 기술 묘사를 나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없이 객관적으로 묘사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청 기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닿아서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길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어떻게 보면 삶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 깊은 생각까지도 다 길어내시는 분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사역을 하실 때 그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읽으셨을 오늘 제가 본문 중에 말씀드린 이사야 말씀은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 말씀 여기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아마 주님도 이 말씀을 읽고 아셨을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또 이 세상에서 또한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서로 연합하여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람의 마음을 길어내는 방법으로 경청 기술들을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세월호를 포함하여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겪는 사고와 고난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마음을 길어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